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 휴먼바이오 융합 전공 임효령 교수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이 과목이 라이프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라이프 헬스케어 안에서 어떠한 영역을 커버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웨어러블 화학적 센서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화학적 센서가 지금 현재 왜 필요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만 하는지를 저의 연구 분야를 토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헬스케어 기술에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국가 과제를 토대로 웨어러블 센서에서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첨단 바이오 시장에서 그 센서들이 어디까지 좀 영역을 확장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프 헬스케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프로페서 레지나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30년간 헬스케어 혁신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 교수님께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요. 각종 산악연병에 펼쳐져 있는 그 제자들이 많은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많이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인데요. 주로 미국의 시장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거대합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부문 중에 하나라고 이 헬스케어 산업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중국 GDP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 헬스케어 산업에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이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여기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색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건강보험이 없어서 또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만 설사병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져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에 코비드 사태로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낀 바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품질의 문제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품질이 전적으로 평판에 달려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훌륭한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예를 들어 어떠한 저희가 식재료를 샀을 때 그 안에 정량화되어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있고 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커다란 특성 중에 하나는 그 품질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후배들을 양성하신 이 교수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30년 동안 살펴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헬스케어 분야가 이 점에서 가장 특수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야이지만 기회가 많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전한 위생시설이 없어서 설사병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약 45억 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빌 게이츠와 전처인 멀린다 게이츠가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단은 워렌 버핏과 함께 2011년부터 화장실 재발명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챌린지인 즉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엔지니어, 즉 공학 기술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하고 돈을 걸고 이 챌린지를 이렇게 공모전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그 첫 차시에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판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제3세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쉽게 사실 저희도 집을 꾸리거나 하면 전기시설 그리고 수도시설이 이미 있는 것을 끌어와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칼텍에서는 수소와 전기를 생성하는 태양광 화장실을 설계를 해서 이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전기분해 처리를 통해서 이 아래에서 어떤 대변이나 소변 등의 위험한 물질들을 분해해서 친환경적으로 분해내는 그러한 기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칼텍에서 제안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2015년부터 이싱이라는 중국의 자매 회사, 즉 어떠한 재료들, 소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재를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가형으로 제작을 하여라 라는 또 다른 과제로 시작이 되어서 즉 후속 과제로 사업비를 제안을 받았고요. 따라서 전기분해 처리 과정을 구동하는 전극의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즉 이 사례에서만 보시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정의가 되었을 때 그 자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공학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어떠한 지금 당대의 헬스케어가 가진 커다란 문제점들 그리고 극복 사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확인해 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기술의 전반적인 범위와 그리고 이것이 커버하는 응용 분야들은 실질적으로 당대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 중에 헬스케어 산업에는 사실 언어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보다는 지금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건강관리의 그 키들을 정량화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예측하거나 또는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삼습니다. 그러나 이 헬스케어에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량화는 지금 가야 할 방향이 많은, 즉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하나, 작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 커다란 범위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와 사용 기술 그리고 응용처는 아래에 보시는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에서 제안하는 그 문서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의 범위는 모바일 헬스, 즉 저희가 헬스케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어떠한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괜찮은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앱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때 사용되는 기술도 모바일 헬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건강관리 기기를 샀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앱이나 말만 따나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도 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그 정보 취득 기술은 그 안에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텍스트 문서화된 이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로 예를 들어 글루코즈의 농도, 포도당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개인 맞춤형의 정보가 되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덜 드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건강 정보 기술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그 전송 단계에서 어떤 보안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을 강화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모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챕터 2부터는 웨어러블 화학적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커다란 범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 기술과 그리고 건강 정보 기술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원격 의료는 예를 들어 저희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이 모든 앞단의 범위를 포괄하는 어떤 데이터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또는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에게 또는 앞서 보여드렸던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상 병원에 가는데 뭐 예를 들어 막 24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환자군에게 원격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범위를 새롭게 생성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의약품의 경우에는 결국 건강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획득이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량이 아니라 약간 새롭게 정량한 뭐 약이 필요하다거나 뭐 분자식을 좀 바꿔야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기술들은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센서 기술과 또한 구체적으로는 컴퓨팅 플랫폼 기술, 저희가 이야기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포괄한 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기술들을 포함하고요. 인공지능이 여기에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연결성은 각각의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또한 저희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고 또 케어테이커라고 하는 어떤 보호자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사와 보호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포괄하게 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환자가 정말 불치병을 가지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의사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여 그 환자의 병을 고친 사례가 한번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포함이 되며 만약 이 환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어떻게 보안상의 이슈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들어가며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각 나라의 키가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앱을 포함한 인공지능과 그리고 머신러닝과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속하게 되고요. 제가 주로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큰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센서입니다. 저는 주로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 이쪽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뒤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기화되었을 때 응용 분야는 진단, 우리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있고 사실 더욱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예후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가기는 가야 하지만 내가 오늘의 이 상태가 정말 병원에 가야만 하나? 그냥 내가 좀 예민한 걸까? 라는 등의 상태, 즉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직접적인 진단이 필요한지 정도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장비로서 웨어러블 기기가 현재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 할 때, 뭐, 예를 들어 2주 있다가 오세요, 3주 있다가 오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계속해서 심전도를 계속 측정을 하시다가 요 정도 수준이 되면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주는 또 다른 유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자 관리에 속하며 결국은 건강 증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또는 의료 환경에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서로 따로따로 있을 때는 절대로 개발이 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아주 특이하게도 의료와 그리고 기술의 교차점에서 나온 다학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에드워드 막스라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위 10대 혁신적 인물로 선정된 이 분입니다. 이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서로 채용하는 걸 멈추라 라고 의료계에 한번 외친 적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외부에서 채용하라. 그들이 이전 경험을 기술,
및 헬스케어와 결합할 때 진정한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쓰신 책이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라이프 헬스케어는 그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기술에만 집중을 하고자 하면 결국 진정하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차점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웨어러블 화학적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인용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저라면 문제 해결에 기술 혁신이 도움이 될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잘 알고 하는 것이 기술 혁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본인의 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본인의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보면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경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저는 사실 재료공학 전공이지만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이 연구를 시작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 개발에서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료공학도인 저에게 그 재료공학을 바탕으로 한 재료를 어떻게 응용하고 그리고 소재를 어떻게 판별하며 그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제어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도구가 헬스케어 시장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저의 과제 슬라이드와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현재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가장 커다란 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는 패키징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센서 기술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패키징 기술은 2030년 웨어러블 기술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질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정보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발전한다라는 문제를 적어놓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패키징 기술의 현재 단계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개발된 모든 것들을 소형화하고 사람이 쓰기 편하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PCB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킷, 와이어리스 모듈도 들어가고 또 배터리 모듈 그리고 펌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듈 등을 집어넣고자 할 때 이 모듈 자체를 좀 더 플렉서블하고 사람이 사용하기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어떠한 설펜타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서 좀 늘어나고 신축성이 있게 만든 사례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센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광학적 센서나 어떤 저희 무브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 더 다양하게는 체온, 활동량, 심장 박동수, 광혈류, 그리고 혈중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센서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기술 개발이 좀 소형화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반지 타입의 센서로서도 많이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패키징, 저희가 이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소자들을 조금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들며 거기에 장착하는 모든 센서들을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센서 중에 좀 작은 것들을 부품을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LED 등이 켜져 있죠. 이 LED 등이 결국 광혈류 또는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하는 광학 센서입니다. 이러한 광학 센서는 저희가 차고 다니는 어떤 워치 타입에도 안쪽을 살펴보시면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패키징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재료, 소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정보 일부만을 측정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즉, 이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센서가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업체들에서 현재 시계 타입이나 아니면 팔찌 타입의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센서의 출시가 상당히 더딘 것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정보를 측정하는 이 센서들 대비해서 화학 정보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성숙도가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 자체가 정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를 살짝 뽑아내어서 어떠한 전극 스트립에다가 측정하는 포도당 센서가 있는데요. 그 센서에 대비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착용하고 측정하는 웨어러블 환경, 이 환경에서는 구동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상품들은 나와 있지만 이 초기 상품들조차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피를 뽑아내는 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더욱더 큰 문제는 글루코즈, 즉 포도당 외에는 다른 화학적 센서들은 대체로 연구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2년 기준 화학적 센서, 가스 센서를 웨어러블 시장 안에 반드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한 사례가 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인볼브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를 향상하는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당대의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을 간단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고자 할 때 먼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떠한 센서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PG나 템퍼러처 센서 등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 센서가 건강관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센서들을 찾아보게 되겠죠. 이미 출시된 센서가 상당히 정확하며 웨어러블 환경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서 쓰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면 저희가 당연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모바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와이어리스로 구동할 수 있게 해주고 블루투스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며 배터리 그리고 와이어리스 차저 등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이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플렉서블 PCB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키징이라는 건 결국 왼쪽에 보셨던 이 다양한 기기들을 여기 브레드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웨어러블로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측정하겠다라는, 즉 그러한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 신호를 측정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예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오우라 링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략도를 보시면 모든 센서와 PCB 기판과 그리고 밴드 그리고 패키지가 전부 다 하나로 일체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 모든 센서들과 일렉트로닉스들이 하나의 핑거링에 장착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진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사례는 제가 박사 후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던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개발한 플렉서블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쳐블, 즉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트레쳐블한 시스템은 반지나 팔찌 타입이 아니라 피부에 바로 장착할 수 있으며,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센서 부분인데요. 이 센서 부분과 중간에 있던 서킷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수와 그리고 심전도 등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고요. 이 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잘 걸어가고 있는지 커런트 액티비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가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반도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퍼 상단에서 제작하고 떼어내어서 이렇게 유연한 기판으로 전사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팔에 붙여서 근육의 운동 방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패키징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패키징 기술 안에서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어떤 특성까지 함께 집어넣어서 현재 팔이나 눈이나 아니면 뭐 반지, 팔, 이렇게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휴먼 스킨에도 붙이겠다. 그리고 렌즈로도 착용하겠다. 우리가 뇌 안에 집어넣기도 할 것이고 옷으로 입기도 하겠다라는 포괄적인 어떤 스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야만 하는 웨어러블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추가적인 특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패키징 기술이 가야만 하는 비전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패키징에서 자, 우리 이제부터는 시계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스트레쳐블한 어떤 플랫폼에 센서를 집어넣도록 하자, 탑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센서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 즉 웨어러블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축성이 좀 있고 사람의 몸에 잘 달라붙을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물성이 요구됩니다. 물리적인 그리고 어떤 화학적인 성질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노구조체의 물질을 쓰거나 또는 이온이 전도성 역할을 하는 그러한 투명한 타입의 젤 타입의 전극을 사용하거나 뭐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를 사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 전기 전자 소자들을 인쇄를 해내거나 또는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주름이 있는 부분들에도 전극을 아주 얇고 가늘고 또한 패턴화 되어 있는 상태로 도포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바이오 리저버블 일렉트로닉스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모든 영역은 재료, 소재 단계의 영역, 즉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정은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오른쪽에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감응할 것인가, 즉 온도를 측정할 것인가 또는 프레셔를 측정할 것인가 뒷부분부터 이야기하겠지만 전기화학적으로 화학적인 물질의 농도를 정량화할 것인가 이런 센서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공정 단위부터 제어를 해서 센서를 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에 지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한지를 측정을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현재 라이프 헬스케어 이 강의에서 주력하는 헬스 팩터들을 디텍션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에너지 부문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뒤에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제작한 디바이스도 배터리를 장착한 것과 장착하지 않은 것이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냥 몸에 있는 에너지 또는 착용하고 있을 때 광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서 에너지적으로 풍부하게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내는 사례들을 포함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패턴은 설펜타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자체가 오른쪽에 보시는 스케일 바와 같이 머리카락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두께를 가지도록 이 골드 전극을 형성을 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체 모사한 표면에 아주 잘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주름 같은 부분에 붙여도 전기 전도도가 변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그널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페인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전극을 붙여서 결국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인데요. 피부를 이렇게 절단했다고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 스킨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스킨 임피던스 또는 하이드레이션인데요. 저희가 스트레스 센서라고 하는 것이 이 작동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측정되게 됩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땀이 나거나 하면 하이드레이션 팩터가 바뀌고 또한 스킨 임피던스가 변경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액션 포텐셜, 그리고 블러드 베슬, 요 아래에 보시는 템퍼러처나 앞서 보여드렸던 블러드 옥시전 등등은 요 구간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광학적으로 LED로 빛을 조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센서를 장착했다고 한다면 빛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반사되어 오는 이 빛을 분석하여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슬, 근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특히 저희가 심장이 펌핑할 때 이 근육 자체가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심장의 어떤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고요. ECG의 경우에는 눈가에 붙여서 예를 들어 루게릭병 환자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붙인다고 했을 때 눈의 움직임, 왼쪽을 보고 있으면 휠체어가 함께 왼쪽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에 적용을 할 때 운드 힐링 디바이스 등을 측정할 수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사례는 여기 세 가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극입니다. 이 전극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들을 측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측정된 EMG 시그널이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화 되어서 전송이 되고 이것을 다시 센서뿐만 아니라 스티뮬레이션에서 여기에 보시는 로봇의 팔이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례입니다. 센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부터는 건강관리, 헬스 팩터를 디텍션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센서는 특히 건강관리에 적용되는 센서는 온도 센서의 예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희는 온도 센서를 너무 많이 사용해 왔죠. 특히 광학 센서, 저희 코비드 때 어딜 가나 온도를 측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이 온도가 질병과 연관이 있는지 또는 내가 열이 나는지 오늘 어떠한 상태인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0.1도씨에서 0.01도씨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온도 센서는 광학을 사용하기보다 저희가 광학 센서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지 지하철에 놓여있던 그 온도 센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아무리 소형화를 해도 이렇게 패치 타입으로 붙여서 예를 들어 수면 환경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서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이렇게 매핑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기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정기적인 신호는 현재 여기에 보시는 이 액큐러시, 정확도를 만족하기에는 미싱 링크입니다. 즉 이것이 챌린지가 될 수 있고 또한 기회,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센서가 헬스케어 쪽에 사용이 되지만 그 사용이 되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센서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눈가에 붙이면 EOG 센서라고 했죠. 이것을 뇌파를 타겟으로 한다면 EEG가 되고 그리고 심장 박동을 타겟으로 하면 ECG가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범위에서 프리퀀시와 볼티지, 즉 타겟하는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타겟하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센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인과 프레셔 센서는 여기에 보시는 저희가 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움직임을 로봇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어떤 AI 기술 안에서 사람의 표정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센서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그 범위가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션에 어디를 타겟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 타겟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센서 기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옵티컬 센서, 광학적인 센서는 LED가 포토 디텍터, 이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사되고 그리고 투과되는 이 빛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산소 포화도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산소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산소 농도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컬 센서의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패치 타입으로 해서 렌즈나 또는 치아에도 붙일 수 있을 만큼 작게는 만들 수 있으나 즉 소형화에 적합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전기화학적인 즉 화학물질 어떤 농도가 달라지면 이 색깔이 변화하는 센서 물질을 감응료처럼 이 안에 장착하고 그리고 이것을 색깔로서 즉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컬러메트릭 케미컬 센서가 이 두 가지 장점을 조금 가지고 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셨던 것이 LED와 그리고 포토 디텍터가 이 안에 있는 어떤 heart expansion이나 그리고 contraction, 즉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혈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센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기화학적인 어떤 센서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메트릭 센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센서들에 이미 많이 장착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컬러메트릭 센서의 웨어러블에 사용된 사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센서가 있고요. 이 땀에서부터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땀에 있는 전해질 농도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게토레이를 지금 먹으면 참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례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스웨트 패치, 즉 땀의 어떤 정보를 측정하는 패치 타입의 센서와 그리고 앱으로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도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연구들을 좀 해오면서 이 부분에서 웨어러블 화학적 센서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싶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던 그 스트립 타입의 글루코즈 센서입니다. 포도당을 피를 뽑아내어서 이 전극 부분에 떨어뜨려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타입으로 이 전극을 문따서 좀 플렉서블한 표면 위에 형성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2016년에 네이처지에 투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말 이 글루코즈 말고도 정말 다양한 몰레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빅데이터화하면 우리가 AI와 연동해서 바이오마커들, 즉 어떤 질병에 어떤 생화학적인 분자들이 연동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을 하면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스킴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땀에서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침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보시는 이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피를 뽑아서 할 때 특히 신생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피부도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즈 같은 멍이 되게 많이 들고요. 또 이렇게 감염의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석션으로 침을 뽑아내어서 피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쪽을 디지털 헬스케어의 웨어러블, 센서가 장착된 웨어러블 이 분야에서 타겟으로 잡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글루코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제작되었던 이 블러드 글루코즈 센서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센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워킹 일렉트로드 작업 전극과 그리고 레퍼런스 전극이라고 하는 그 작업 전극에서 글루코즈의 농도가 몇이다를 변화시켜서 측정하는 이 센서 대비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전극입니다. 이 사이에 그 전극의 전위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본따서 웨어러블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고안된 지는 이미 2016년에 고안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커머셜라이제이션 된 사례가 없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 전극 구조를 바늘로 만들어서 피부가 이렇게 있다면 피까지 뽑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면도에 여기 혈관 조금 아래쪽에 있었죠. 이 혈관 바깥에 바늘이 여기까지만 측정을 해서 삽입을 해서 interstitial fluid라는 간질액 안에 있는 글루코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바늘도 매일매일 바늘로 피를 뽑아내야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조금 바늘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적인 어떤 문제를 아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중이고요. 패키징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추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20년 뒤에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결국 이 글루코즈 센서가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을 때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침에서부터 다른 화학적인 물질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와이어리스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여기 앱이 있고요. 그리고 센서 시스템, 서킷과 그리고 센서들 어떻게 탑재하여서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즉 비침습적으로 아이들의 전해질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pH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결국 재료공학을 전공하면서 나노 단위의 어떤 물질들을, 소재들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특성을 부여하는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재료라도 그 구조가 달라지면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센서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된 것은, 그 범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킹 일렉트로드, 즉 센싱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그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결국 정확성이 있는 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은 피를 바늘을 통해서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일컬어집니다. 맨 처음 연구는 2020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워킹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니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필름으로 형성을 하니 상당히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커머셜하게 쓰이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버 클로라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실버 클로라이드에 있는 클로라이드 이온이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 빠져나오면 계속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편형 상태를 맞춰주고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로라이드가 상당히 많은 용액을 이 안에 채워서 여기 세라믹으로 이렇게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이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여기다 이렇게 비커 같은 데 담가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필름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 클로라이드 이온이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커버를 하고 이 클로라이드 이 결정성 자체를 좀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라이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좀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결정성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실버 표면에 이 실버 클로라이드가 전면적으로 잘 도포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데피온이라는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멤브레인을 덮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7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한 18일 정도 동안도 스테이블하게 전 위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했으니 이제 워킹 일렉트로드를 굉장히 이제 이 이온 농도를 감응할 수 있는 전극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플렉서블하게 가져가니까 이 멤브레인으로 사용되는 것, 이 위에도 이제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해주는 멤브레인을 쓰게 되는데 아이온 셀렉티브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다 플렉서블하게 가져가려고 하니 요 사이에 어데이전이 좋지 않아서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데이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에코플렉스와 그리고 카본 블랙을 함께 섞은 전극을 여기에 형성을 하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형성을 하고 이 플렉서블한 서킷 위에 제작하는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즉 통합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어데이전과 그리고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인슐레이션 역할을 하는 물질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이 에코플렉스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이 사이로 계속해서 어떤 특정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을 일으켜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바깥쪽으로 새는 문제가 있었고 PVC를 이 멤브레인에 사용된 PVC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화학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이미드를 사용을 하였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여도 침에 있는 소듐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캘리브레이션 라인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볼티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들은 커머셜하게 지금 사용이 되는 센서들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스트레쳐블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굉장히 작고 그리고 몸 안에 착 달라붙는 이러한 센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플렉서블 디바이스는 플렉서블 PCB 위에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몸에 이렇게 굽혀서 달라붙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클린룸에서 포토리소그래피 방식을 사용을 해서 서킷을 제작을 하고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전극에 소듐 센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때는 너무나 유연하기 때문에 워킹 일렉트로드에 있는 이 전극들을 이 아랫부분부터 나노 구조로 정확하게 아주 잘 달라붙도록 측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NT를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골드 나노 입자를 동시에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때 골드 나노 입자를 채택을 할 때 이 सब스트레이트 상단에도 골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위에 CNT를 펑셔널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골드 증착을 모두 한 번에 원 스텝으로 일으켜서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리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구조를 채택을 해서 캐패시턴스 값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큰 이온 전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킷을 180도를 500번 사이클로 돌리거나 또는 저희가 몸에 있는 어떤 구부러진 영역에 지금 여기 좀 용액이 올라가 있는데요. 구부러진 영역에 센서 위에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해도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 레벨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저희가 솔루션을 바꾸어 주었을 때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농도 변화에 따른 변화만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연구했던 것들은 결국 이것을 의료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했는데요. 앞서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함께 그 의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하고 뭐 스트레쳐블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팬시하긴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 환경에 사실은 접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이때부터는 실제 침을 가지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전극 레퍼런스와 그리고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커머셜한 센서를 함께 집어넣어서 저희가 커머셜한 센서와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피에 있는 이온 농도와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이런 모바일한 약간 거미같이 생겼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블루투스로 실시간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컨티뉴어스 글루코즈 모니터의 그 디자인에 착안을 해서 여기 저희가 이제 애기 젖꼭지라고 하는 이 패시파이어 위에다가 서킷의 모양도 패시파이어와 비슷하게 만들고 센서도 이 위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웨어러블 하게 만드는 이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판형으로 센서를 만들다가 이렇게 판형으로 만들다가 판형으로 붙이면 계속 아이가 이제 씹거나 할 때 그 안정성을 이제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플렉서블한 이제 서킷이 있고요. 이온 센서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이온 센서를 선형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미세유체 채널을 제작을 해서 이 미세유체 채널 안에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침이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캐필러리 레저보어 안에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기 모형에게 물렸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에 이제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영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 안으로 한 15분 이내에 이 모든 용액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리차저블 배터리를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장착을 해서 마그네틱으로 바로바로 충전을 해서 좀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였었고요. 여기에 15분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도 PDMS 원재료는 좀 포빅하기 때문에 물과의 반응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한 30분,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 보시는 PEG라는 물질을 같이 사용하라 해서 하이드로필릭하게, 즉 침을 좀 단시간에 빨아들일 수 있는 모세관 현상을 극대화하는 소재 단계에서의 모디피케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센서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 인렛이 있고요. 플로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뒤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침이 모이는 레저부어가 있고, 그리고 센서 시스템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블루투스로 구동하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 실제로 메디컬 환경에서 좀 측정을 해보았고요. 여기는 이제 센서 퍼포먼스가 랩에서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메디컬 환경에서는 실제로 아침 6시와 그리고 저녁 6시쯤 매일매일 이렇게 2번씩 피를 뽑아내어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값과는 달리 침에서는 펌핑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분 정도 이제 걸려야 이 뒤에 모든 침들이 이제 레저부어 안으로 모이게 되는데, 모이고 나서 이제 측정이 되는 요 구간 자체가 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소듐 농도와 그리고 포타슘 농도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잘 측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것들이 실제로 이 농도를 이제 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은 1시간 정도밖에 측정하지 못했지만 더 오랜 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글루코즈 센서의 경우에도 이제 또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기가 이제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완벽한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식의 문제나 이 바늘이 좀 너무 큰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어떤 블로그의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러드 베스 바깥에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라는 곳에 있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생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외부의 물질로 인식을 해서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인플라메이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역 반응을 좀 줄이고자 이 코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사례를 제안을 한 것이 가장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이 의공학 분야에서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문들은 좀 요즘 이 화학적인 웨어러블 센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CGM 디바이스이고, 이 디바이스에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좀 덜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코팅해서 훨씬 더 정확한 센서, 그리고 사람에게 안정성이 극대화된 센서를 개발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의 뭐 건강과 이런 모니터링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린지가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카본 나노튜브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센서를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용이 된다면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의 건강을 우리가 뭐 이런 패치를 달아놓으면 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는 화학적 센서가 좀 정확도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그냥 디스포저블하게 쓰고 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고안이 되어서 이 일렉트로닉스는 계속 사용하고, 이 밑에 있는 센서 파트는 한번 쓰고 이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칩 형태로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헬스케어 분야에 사용되는 센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미래에 적용이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온 센서에서 더 나아가서 대사물 센서, 즉 글루코즈 외에도 뭐 락테이트나 저희가 뭐 비만에 연관된 케미컬이나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의 좀 소재 단계에서 제작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즉 그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요거를 내가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호르몬 센서, 앞서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간접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가 계속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즉 임상 환경에서의 센서 정확도 향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앞서서 이 인플라메이션을 극복한 사례에서 이 정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것은 임상 환경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즉 문제조차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AI나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확도를 소프트웨어 단계에서도 좀 교정해 줄 수 있고 보정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으로 측정할 때 이 유효성이 뭐 FDA 기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확인하려면 좀 사회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연구윤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세상에서 무엇이 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까지 헬스케어 연구는 함께 좀 포함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뭐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휴먼 바디에서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센서를 여기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인비트로 환경이더라도 여긴 지금 세포 배양 환경인데요. 세포 배양 환경에서 우리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서야 뭐 메디컬 환경에서 이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잘 측정되는 센서를 만든 다음에 그냥 뭐 제품화하거나 하는 것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 비임상 실험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또 특히나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라이프 헬스케어라는 것은 디바이스가 다 제작이 되어 있고 또 측정을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파워풀한 툴이 될 수 있지만 그 연구 과정 그리고 개발 과정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좀 챌린지가 많다. 이것들도 함께 극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